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 안공기는 무거웠다. 타버린 토스트 냄새 대신 저녁으로 끓인 김치찌개 냄새와 싸구려 라벤더 향초. 대신 은은한 디퓨저 향이 뒤섞여 있었다. 쌀쌀한 10월의 하늘 아래 창밖의 회색빛이 블라인드 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장판 바닥에 비스듬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닥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세월의 무게에 항의하는 노인처럼 삐걱거렸다. 연남동 어디쯤 낮고 오래된 벽돌 빌레에 자리한 그 소박한 원룸은 벽을 타고 스며드는 가을의 습기에 맞서 힘겹게 돌아가는 온돌 난방의 희미한 소음으로 웅웅거렸다. 햇볕에 탄 피부처럼 가장자리가 벗겨진 낡은 벽지는 수년간의 방치를 증명했다. 뒤틀린 창틀의 창문은 살짝 덜컹거렸고 그 틈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어와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와 도시 변두리에 내려앉은 서리의 날카로운 냉기를 실어 날랐다. 서리는 보도블록과 잎이 다 떨어진 채 앙상한 가지만 남은 길가의 단풍나무들을 하얗게 덮었고 발밑에서는 떨어진 낙엽들이 바삭거리며 부서졌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24살의 김민주는 희미한 수염 자국이 있는 갸름한 턱과 영알색 눈동자 위로 흘러내리는 덥수룩한 머리를 한 키가 큰 청년이었다. 그는 좁은 거실을 서성거렸고 그의 안전화는 반복된 근무와 가끔 쏟은 커피나 값싼 맥주 자국으로 색이 바랜 낡은 러그를 긁었다. 그의 여자친구 23살의 박지현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검은 머리를 대충 묶어 올렸지만 몇 가닥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날카로운 갈색 눈에는 반항심과 피로감이 뒤섞여 반짝였다. 그녀는 푹 꺼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세이지색 중고 스웨터 위로 팔짱을 단단히 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말했잖아, 민준 오빠. 그녀가 쏘아붙였다. 일할 수 있을 때 월세 낼 거라고. 요즘 힘든 거 알잖아. 어반부루에서 이번 달 또 근무 시간을 완전 줄였어. 일주일에 15시간도 겨우 준다니까. 민준이 걸음을 멈췄다. 무릎 부분이 닳아 덧댄 낡은 청바지, 주머니 깊숙이 손을 찔러 넣었다. 그의 한숨은 둘 사이의 차가운 공기 중에 희미한 입김으로 피어올랐다. 내가 몇 달 동안 오빠가 대신 내줬잖아. 200만 원이야. 월세, 공과금, 식료품비. 봄부터 쌓인 거 전부 이건 빌려준 돈이야. 형편 나아지면 갚는다고 했잖아. 여기 다 적어놨어.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냅킨을 꺼냈다. 커피 자국과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고 파란색 잉크로 날짜와 금액이 휘갈겨 적혀 있었다. 잉크는 약간 번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늘게 떨렸다. 3월 26일 장 보는 거 28만 원, 4월 15일 월세 55만 원, 5월 10일 휴대폰 요금 7만 원. 다 있잖아. 모른 척할 수 없어. 지현아, 우리 얘기했었잖아. 지현이 그를 노려봤다. 손가락으로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도와준 거였잖아. 오빠, 무슨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매번 오빠가 먼저 내준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싸운다고 말 바꾸지 마. 내가 오빠 장부에 서명한 거 아니잖아. 그녀의 말은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가르는 칼날 같았고 커피 테이블 위에서 깜빡이는 디퓨저 불빛은 벗겨진 꽃문의 벽지에 그들의 어긋난 관계처럼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은 2년 전 홍대 근처의 아늑한 카페 어반부루에서 만났다. 민주는 손님들과 에스프레소 샷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는 그녀의 재치에 반했고 지현은 물류센터의 사고 이야기나 하역장 뒤에서 점심을 나눠 먹는 길고양이 이야기로 긴 근무 후 그녀를 웃게 만드는 그의 차분함에 끌렸다. 6개월 전 그들은 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와 월세 120만 원을 나눠 내기 시작했다. 사랑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 세금과 각종 공제를 떼고 월 300만 원 정도인 민준의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빠듯했고 지현의 카페 알바는 불안정해서 팁으로는 겨우 휴대폰 요금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비상계단에서 피우는 담뱃값 정도를 감당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작은 가스레인지에서 파스타를 요리하고 골목에서 주워온 우유 상자 위에 올려놓은 중고 TV 위로 영화를 보고 부엌 화이트보드에 마커로 비용을 절반씩 기록했다 하지만 봄이 되자 지현의 근무 시간은 줄어들었다. 사장은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와 더 적은 시급으로 일하겠다는 신입 직원을 핑계로 그녀의 근무 시간을 주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였다. 각종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했다. 휴대폰 요금, 공과금, 식료품비. 문에는 누런 접착제 자국을 남기는 월세 독촉장이 붙었다. 보증금에서 까이거나 쫓겨날지 모른다는 조용한 위협이 그들의 불안정한 평화 위에 드리워졌다. 민주는 모아둔 돈을 쓰기 시작했다. 3월 통신사에서 정지 경고 문자를 보내왔을 때 그녀의 휴대폰 요금 7만 원. 4월 냉장고에 케첩 봉지와 시든 양상추밖에 없었을 때 식료품비 28만 원. 5월 집주인이 10일까지 안 내면 방빼 라는 거친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을 때 월세 55만 원. 그는 그 냅킨에 기록했다. 9월까지 총 200만 원 양말 서랍 옆에 보관된 그 기록은 그의 통장 잔고가 12만 원으로 줄어들 때까지 너무 멀리 뻗어버린 구명줄이었다. 말다툼이 잦아졌다. 지현이 새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물으면 민준을 통제하려 든다고 소리쳤다. 오빠가 내 아빠야. 왜 애 취급하면서 일일이 기록해. 재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TV 소리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는 돈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공평함을 호소했다. 끓는 물이 담긴 냄비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진짜 힘들어. 지현아 나 혼자 계속 이렇게 할 순 없어. 네가 좀 힘을 내줘야 해. 그러던 어느 쌀쌀한 10월 밤 그녀는 더플백에 짐을 쌌다. 옷가지와 책들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그녀의 갈색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끝났어. 오빠는 이걸 무슨 게임처럼 점수 매기잖아. 난 더는 그렇게 못 살아 나갈래. 그녀가 남긴 문은 쾅 닫히며 블라인드를 흔들고 천장에서 먼지를 떨궜다. 그녀의 발소리는 계단을 내려가 서리가 내린 밤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고 아파트는 온돌 소음과 소파에 주저앉은 민준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그는 부서질 듯 구겨진 냅킨을 놓지 못하는 라이프라인처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구겨진 냅킨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숫자를 따라가는 그의 영알색 눈동자 200만 원 끊어지기 직전까지 늘어뜨렸던 구명줄. 그의 저축은 이제 흔적만 남았고 2주 뒤 월세 날짜는 다가오는데 충격을 완화해줄 돈은 없었다. 그의 월급은 몇 달간 그녀의 목까지 감당한 후 혼자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했다. 그는 다음 주 받지 못한 대여금 200만 원에 대해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 창구에서 소장을 접수했다. 그의 안전화는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희미한 물류센터 먼지 자국을 남겼다. 그녀의 떠남으로 상처 입은 마음과 몇 달간 돌려받지 못하고 주기만 해서 텅 비어버린 지갑. 그의 소송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돈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헤어지고 끊어져 버린 신뢰까지도 잉크와 종이만으로는 머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그는 익사 직전의 사람이 나무토막에 매달리듯 그것에 매달렸다. 쌀쌀한 11월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활기가 넘쳤다. 대리석 복되는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액사건 법정은 4층에 있었다. 수년간 서울 시민들의 분쟁으로 달아 반질반질해진 참나무 방청석과 먼지 쌓인 액자 속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역대 판사들의 빛바랜 초상화가 걸린 평범한 공간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뜨개질 스웨터를 입은 은퇴자들, 빛바랜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의 젊은 노동자들 결과에 대해 조용히 내기를 거는 법원 단골들.
법대 뒤에는 49세의 김민서 판사가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금발을 느슨하게 묶어 올린 머리는 그녀의 각진 얼굴을 부드럽게 했고 몇 가닥이 광대뼈 주변으로 흘러내려 빛을 받아 희미한 은실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파란 눈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방 안을 꿰뚫었고 10년간의 판사 경력으로 다져진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었지만 진실과 허풍을 가려내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힘이 실려 있었다. 김민준 씨 대 박지현 씨, 대여금 분쟁 200만 원 시작합시다. 간결하게 진행하죠. 감정적인 이야기는 빼고 사실만 말하세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민준과 지현은 3미터 정도 떨어진 별도의 테이블에 앉았다. 서류들이 마치 잉크와 절박함으로 그어진 전투선처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변호사는 없었다. 몇 달간의 지출로 지갑은 얇아졌고 자존심은 너무 두꺼워 물러설 수 없었다. 민준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초조하게 바닥을 두드렸다. 낡은 재킷 아래로 그의 손은 구겨진 냅킨과 문자 내역 출력물을 움켜쥐고 있었다. 지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짙은 색 스웨터 아래 그녀의 손가락은 스크린샷과 메모가 담긴 파일 위에 놓여 있었다. 김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냅킨이 스테이플러로 찍힌 민준의 손글씨 소장 한 장, 그리고 깔끔하게 타이핑된 지현의 답변서. 청년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여성은 도움이었다고 말하는군요. 사랑이라는 안개가 끼어 있네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시작하죠. 민준이 먼저 증언대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6개월 동안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료품비. 지현이가 자기 몫을 낼 수 없게 되자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해뒀고요. 그는 날짜와 금액이 적힌 냅킨을 제시했다. 갚을게 라고 매번 말했습니다. 4월엔 부엌에서 5월엔 침실에서 돈을 줄 때마다 약속했어요. 그는 문자 내역도 보여주었다. 고마워 오빠, 곧 갚을게. 갚을 테니 걱정 마. 빚졌네. 크게 고마워. 꼭 갚을게 약속해. 김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합의가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확했나요? 당신의 희망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보여주세요. 고맙다와 갚겠다는 말은 아침 안개처럼 모호합니다. 조건도 날짜도 없고요. 연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현이 반박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열기가 서려 있었다. 대여가 아니라 연인 간의 도움이었습니다. 매번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부탁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돈을 줄 때마다 내가 내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민준의 문자, 스크린샷 카톡, 캡처, 이 담긴 파일을 내밀었다. 내가 있잖아.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괜찮아. 내가 낼게.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 문자들은 감사의 표시이지 빚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헤어지고 오빠가 화가 나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갚을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김 판사가 물었다. 예의상 한 말이에요. 지현이 답했다. 오빠가 도와줬으니 저도 나중에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뜻이었죠.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커피 살게, 점심 살게 같은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이였으니까요. 오빠는 제가 집을 나간 후에야 대여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증인들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친구 석진은 민준이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현이가 200만 원 빚졌어. 갚기로 약속했어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지현의 동료 수연은 지현이가 민준의 통제적인 면에 대해 불평했으며 대여금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오빠가 밀어붙이는 도움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친구 동현 민준 측과
개은 지현 측도 각자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사하게 엇갈리는 증언을 했다. 증거는 충돌했다. 민준의 냅킨 목록일 뿐 합의 없음과 문자 갚을게라고 했지만 모호함 지연의 스크린샷 내가 내줄게 등 도움을 시사 김 판사가 파고들었다. 민준 씨 대여금이었다면 왜 차용증 하나 없었죠? 믿었습니다. 민준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한 팀이었으니까요. 필요할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지현 씨, 판사가 다그쳤다.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의무였습니까? 그 경계선이 어디죠? 며칠간의 증언과 일주일간의 숙고 끝에 김 판사가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깨끗한 사람은 없군요. 감정이 이 사건을 안개처럼 흐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여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도움으로 보이지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증거를 지적했다. 냅킨은 본인의 기록 습관을 보여줄 뿐 상대방의 약속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갚을게 같은 문자는 감정적인 표현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강가의 안개처럼 모호해요. 상환 계획도 변제 기일도 명시적인 의사 표시도 없습니다. 그녀는 지현의 주장을 언급했다. 그녀의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남자의 내가 내줄게는 연인의 도움을 시사할 뿐 대출 기관의 약속 어음이 아닙니다. 여자의 갚을게는 연인의 감사 표시이지 채무자의 서약이 아닙니다. 판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 13만 원은 원고 부담입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정황이 중요합니다. 남자의 신뢰는 진실했지만 여자의 채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의 눈빛은 흐려졌고 손안의 냅킨은 가장자리가 찢어졌다. 돈보다 더 깊은 상실감이었다. 지현은 숨을 내쉬었다. 날카로운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방어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김 판사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제안했습니다. 지현 씨, 당신은 받아들였습니다. 정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일로 배우세요. 사랑은 장부가 아닙니다. 춤이지 빚이 아닙니다. 다음 사건. 밖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고 보도블록 위에는 서리가 반짝였다. 민주는 구로공단 방향으로 서쪽을 향해 걸었다. 그의 안전화는 서리를 밟으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주머니 속 구겨진 냅킨은 잘못 판단한 신뢰의 유물이었다. 김 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황이 중요합니다. 서리보다 더 시린 진실이었다. 지현은 동쪽으로 자신의 작은 경찰을 몰았다. 안도감과 함께 다른 무언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마도 후회 혹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책감일 것이다. 빈 조수석을 흘끗 보았다. 법적으로 빚은 사라졌지만 그 무게는 그녀가 새로 얻은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새 출발은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김 판사는 도시 서쪽 가장자리 양평 근처의 전원주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그날의 복잡했던 사건을 곱씹었다. 누구의 진실이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을까? 민주는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지현은 좀 더 부드러워질까? 아니면 더 날카롭게 자신을 방어할까? 정의는 견고하게 느껴졌고 선은 그어졌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남았다. 서울의 서리 내린 밤 속으로 이어지는 미스터리 신뢰와 상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위태로운 춤에 대한 질문들을 속삭이며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 서리 너머, 그녀의 법대 너머, 쉬운 답이 없는 하늘 아래 펼쳐진 조용한 밤 너머에서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다.